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지정학 분석의 세계에는 공식 문서에는 절대 적히지 않지만 묘하게 사람을 잠 못 들게 만드는 비공식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회자되면 결국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거대한 유조선을 납포한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선박은 이란 소유로 알려졌고 단숨에 에너지 전선의 경고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끈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약한 나라에는 위세를 부리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만나면 멈칫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백악관까지 울려 퍼진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대본 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준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작전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란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유조선 2척을 추가로 묶어 세웠는데 그중 한 척은 중국과 연결된 선박이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유조선 한 척이 긴급히 물러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듯 거친 포효로 유명한 존재도 조명이 켜지면 뒤로 물러나는 법을 알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봉쇄 전략을 지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제정치의 바둑판 자체를 자기 무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연출자이자 주연 배우이며 동시에 매 장면의 대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각본가처럼 행동합니다.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과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분노하며 항의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멀리서 차분히 지켜보며 계산된 미소를 띠는 듯합니다. 다음 장면의 반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최근 2주 동안 미 해군과 미 해양경비대는 협조를 강화해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 통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시작은 스키퍼라는 이름의 이란 유조선 납포였습니다. 선박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운송 중이던 원유 전량을 압수하며 에너지 전선의 첫 경고 신호를 분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놀라움은 12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초대형 유조선이 납포됐는데 선박 이름은 센츄리였습니다. 센츄리는 파나마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실질 소유권은 중국 측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치는 백악관이 발표한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전반을 겨냥한 신규 제재 집행이 한 단계 격상됐음을 의미합니다.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금지구역으로 들어온 중국 소유 유조선은 국제 관측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과정에서 묘한 착각이 작동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부드러운 힘의 환상, 중국이라는 간판이 서방의 개입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지는 금지이고 위반은 미국이 정한 기준대로 처리된다는 메시지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센츄리 납포는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말해서 행동으로 바다 위의 실제 집행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파도를 만들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파도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쪽이 누구인지가 드러난 셈입니다. 센츄리는 단순한 유조선이 아니라 바다 위 금고에 가깝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의 고급 원유 메레이 16등급을 180만 배럴이나 실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미화 1억 달러를 넘는 규모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 베네수엘라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계산은 일찍부터 어긋났습니다. 베네수엘라 항구를 떠나자마자 미군이 선박을 봉쇄하고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펜타곤은 센츄리 같은 선박이 이른바 어둠의 함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마두로 정권의 해상 운송망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측 논리는 이것이 불법 수익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테러와 마약, 반민주적 체제에 자금을 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도덕을 말하고 상대는 생존을 말합니다. 다만 이 세계에서 도덕이라는 단어가 자주
무대 소품처럼 쓰인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품이든 뭐든 손의 쥔 쪽이 장면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작전은 정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무장 헬기 3대가 투입됐고 그중 한 대는 함상 바로 위에 떠서 위치를 고정했습니다. 미 특수부대는 공중에서 침투의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외곽에서 엄호하며 필요시 즉각 발포할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작전은 몇 분 만에 끝났고 트럼프가 마두로 정권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직접 행동의 연속선 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중국 소유 유조선 센츄리 납포 장면은 언론의 누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제 언론 앞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불법 원유 운송망과의 정면 충돌을 숨기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군은 작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됐으며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해역에서 마약과 테러 자금을 대는 불법 원유 운송을 계속 소탕할 것이다. 너희를 빛 아래로 끌어내 뿌리째 제거하겠다. 이 발언은 마두로 정권과 그 운송망에 협조하는 세력에게 보내는 일종의 전략적 공소장으로 해석됩니다. 국적이나 명분을 가리지 않겠다는 압박이 뒤따랐고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드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치 조명이 켜진 무대에서 단역이 관객 속으로 숨어들려 해도 이미 이름이 호명된 뒤인 것처럼 말입니다. 금요일 센츄리 나포로 끝날 것 같았던 작전은 더 격화됐습니다. 펜타곤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미군은 B1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유조선을 포착했고 현재 집중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발성 작전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전선에서의 광범위한 추적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 앞까지 걸어 들어온 꼴이라고 평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란으로 향하던 한 유조선이 위장국기를 내걸고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베네수엘라로 곧장 들어와 연료 보급을 시도하다가 접안 전에 납포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헤란과 카라카스가 제재를 비켜가려던 전략에 정면타를 날린 셈입니다. 선박이 식별장치를 끄고 위장했어도 미 해군의 감시체계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 감시로 능동 신호가 없는 선박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을 속이려는 수법은 무대 분장을 바꿔도 목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연속된 나포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당분간 원유 수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는 국제 유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달래기 위해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든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공급량에 비해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나포가 유가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안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중국이 내수 연료 가격 상승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아직 단정하지 못합니다. 국제 정치의 거대한 구호가 아무리 요란해도 결국 민생의 계산서는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돌아오곤 합니다. 미국은 유령 유조선을 추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카리브해 일대의 군사 존재감을 은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매체 보도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루스벨트 로즈 해군 기지에 베네수엘라와 마주보는 위치로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 공군의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이며 그린 마운틴 보이스로 알려진 주방위군 부대가 전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이 부대는 미 해병대와 함께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 내 어떤 충돌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태세입니다. 관측가들은 대규모 F-35의 동시 출현이 워싱턴의 전략 공격 카드가 공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눈길을 끈 것은 전투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미 공군의 극비 전자전 항공기 EC-130H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에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F-35처럼 직접 타격 플랫폼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통신과 레이더, 지휘 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살상 전략 파괴 도구로 평가됩니다. EC-130H의 등장 자체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방공 체계를 마비시키는 작전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위협을 넘어 준비의 단계로, 상징을 넘어 실행의 문턱으로 다가선 신호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EC-130H는 중형 터보프롭 항공기로 초음속 전투기처럼 위압적인 외형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 세계에서는 이런 기체가 분쟁의 요충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결연한 국면이 시작됐음을 뜻합니다. 특히 미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EC-130H가 정확히 4대뿐이라는 점은 의미를 더합니다. 이 기체는 상대의 지휘 통제와 통신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특수 전자전 항공기입니다. EC-130H가 송신을 시작하면 지상 통신 채널이 교란되고 끊기며 심각하게 마비됩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등에서 이 기체가 등장한 전장에서는 상대가 눈이 멀고 입이 막힌 듯한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가 반복됐습니다.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라 해도 한 대만 나타나도 방어 체계는 최고 경계로 치솟습니다. 군사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포하지 않아도 EC-130H가 오면 상대는 이미 절반이 무너진 것과 같다고. 푸에르토리코, 곧 베네수엘라 코앞에서 이 기체가 보였다는 사실은 마두로 체제의 마비 작전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전이 길을 열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처지는 쇠약해진 몸이 위중한데도 엉뚱한 처방을 고르는 환자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치 그 장치가 여전히 전장 현실을 바꿀 무게를 갖고 있다고 믿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대립으로 유엔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그 제스처는 상징에 가까워 보입니다. 더 주목할 변화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노동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에게 무기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침공 시 무장 저항을 대비한 지역 민병대 구성이라는 명분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방어 조치일 뿐 아니라 기존 군사 체계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마두로 체제가 워싱턴 압박 앞에서 떨고 있으면서도 민간에 총을 나눠줄 만큼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비교합니다. 혁명적 색채의 결사, 항전 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이징에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중국 지도부는 과연 국민의 손에 무기를 쥐어줄 수 있겠는가? 많은 전문가는 100개의 간을 빌려도 시진핑 체제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제 체제에서 국민에게 무기를 건네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유조선 여러 척이 카리브 해로 진입해 베네수엘라 유조선과 접촉하려던 계획을 세웠지만 밤사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 압박이 직접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운송망이 나포로 드러나고 계산이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도 지금의 무리한 한수가 거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직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극곰이라는 별명이 있어도 봉쇄의 고리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 별명은 체온만큼이나 빠르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임무를 띠고 접근하던 유조선들이 순순히 항로를 끊고 물러났다는 사실은 워싱턴이 만든 카리브 봉쇄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유조선만이 아닙니다. 유럽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 가족의 대피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며 카라카스 상황이 통제 밖으로 나갈 경우 모스크바가
전면 철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로 역사 연출을 말해도 실제로 위험이 커지면 무대 뒤 커튼부터 걷어내며 퇴장로를 찾는 법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격렬한 가운데 키이우는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대담한 타격을 이어가며 러시아군을 흔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확인에 따르면 12월 21일 밤 특수부대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리페츠크 공군기지에 잠입해 전략적 파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한 대는 Su-27, 다른 한 대는 다목적 개량형 Su-30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물적 손실이 아니라 러시아 공군의 척추를 때린 도럽격입니다. 모스크바가 Su-57 같은 5세대 기체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실제 전장에서 Su-27과 Su-30은 여전히 주력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입니다. 이 전쟁은 명분의 옷을 갈아입을수록 더 초라해지는 종류의 전쟁이며 특별이라는 단어가 특별히도 사람을 속이는 데만 쓰인다는 점에서 더 씁쓸합니다. 총 피해액은 미화 1억 달러에 가깝다고 추정됩니다. 재정적 충격뿐 아니라 러시아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작전이 여러 주 동안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밝혔고 이는 정보 전력과 전술 깊이를 보여줍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가장 대담한 특수작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러시아 지도 위에서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경고가 됐습니다. 21일 밤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러시아 군사체계를 깊숙이 겨냥하는 특수작전을 연속 수행했습니다. 전선뿐 아니라 후방에서 말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장거리 무인기가 러시아 점령지의 벨베크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결과적으로 Su-27 2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발 사건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인근부터 극동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기지를 장거리 무인기 전술로 반복 공격해 왔습니다. 전투기부터 레이더까지 전략 자산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패턴은 키이우가 방어의 틀을 넘어 전쟁을 러시아 영토 깊이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침공을 시작한 쪽이 전선 밖은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아침 모스크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전투훈련국 국장인 중장판인 사바로프가 표적 암살로 사망했습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폭발물이 원격으로 기폭돼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제거된 세 번째 고위장성으로 전해집니다. 사바로프는 전선 부대 훈련을 직접 감독하던 핵심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상실은 상징을 넘어 러시아 작전 체계의 두뇌를 겨냥한 타격으로 읽힙니다. 훈련과 지휘의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전선은 더 빠르게 피로해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분석가들은 장거리 무인기 타격과 고위 표적 제거가 결합된 양상이 신세대 비대칭 전쟁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 권력의 중심부까지 손을 뻗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론을 더 뒤흔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작가이자 언론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진 막심 칼라시니코프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 감상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 특히 전쟁을 응원하던 지식인층의 정신적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는 러시아군을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하며 병력은 지쳤고 더 이상의 공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가 러시아군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니는 그가 원래 도시 점령과 전쟁 확전을 외치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도시 전쟁이 러시아 병력을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다고 인정하는 셈이 됐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크렘린의 충성적이던 인물이
공개적으로 군을 비판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러시아 전쟁 심리가 깊게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장기전의 피로, 경제 압박, 보급의 균열, 병사들의 사기 저하가 겹치며 전선뿐 아니라 후방까지 신뢰의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구호로 연명하기 시작하면 그 구호는 곧 현실을 대신하는 가면이 됩니다. 특히 이 전쟁처럼 남의 땅을 짓밟고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가면일수록 더 두껍고 더 쉽게 찢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 해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